그리고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실수가 학생 명단이랑 학부모 명단은 당연히 비공개라는 걸 아세요.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문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공문서 작성을 한다고 저희가 이제 K-헤드파인 들어가서 업무관리 시스템을 열면 본문을 작성하기 전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제목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과제 카드를 클릭하게 되어 있어요. 해당되는 단위 과제 카드는 이 돋보기를 누르시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단위 과제 카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 있는 카드가 없다 하면 학교 과제 카드 담당자에게 생성을 요구하셔서 관련 있는 분류와 편철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채용 계약서인데 비정규직 채용이라는 단위 과제 카드가 만약에 없다 하면 조기 폐기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련되는 단위 과제 카드가 없다면 학교나 기관의 과제 카드 담당자에게 생성을 요구하셔서 단위 과제 카드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유형은 해당되는 그 문서의 그 성격에 따라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국민 공개 여부 같은 경우는 이 공문이 본문 안에 또는 제목에 비공개되는 사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 사안이 없다 하면 당연히 공개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비공개 사안이 있다 하면 비공개를 클릭하시면 공개 제한 부분을 클릭하면 1호부터 8호까지의 그 설명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비공개 6호죠.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제 직원 열람 제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공개 여부는 대국민에게 공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선택한다고 하면 직원 열람 제한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 열람을 제한시킬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선택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종료일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구적으로 안 보이는 것은 저희가 이제 되도록이면 지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연구를 했을 경우 향후에 이제 담당자분들께서 타 학교로 전근을 가신다거나 했을 경우 후임자에게도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보통 제한 종료일을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보통 한 1, 2년 정도 되면 자동으로 이제 기록물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후임자들이 보다 좀 더 편안하게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보안의 열람 시 암호 확인, 문서 암호화를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비밀번호를 까먹을 때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록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으로 자동 이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관이 됐을 때 이 암호화를 풀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암호를 아는 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기록물은 어느 누구도 열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타 보안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지원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실제 작성할 때 화두가 되는 것은 이제 개인정보 부분입니다. 그 개인정보를 비공개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공문서는 사실 공공기관의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만약에 혹시나 들어간다 하면 개인정보를 숨김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공개를 부득이하게 부분 공개로 돌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공문서 작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공문서를 공개인 줄 알고 공개로 선택하고 이제 최종 결제권자까지 결제를 했는데 향후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비공개로 돌려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업무관리 시스템에서는 바로 이제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는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목록은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본 같은 경우는 7일 후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가 바로 이제 그 공개 비공개 값이 수정이 되질 않아요. 다음 날 반영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실수가 학생 명단이랑 학부모 명단은 당연히 비공개라는 걸 아세요. 근데 이제 교직원 성명도 이게 이제 같은 이름이니까 당연히 비공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름, 직위, 그리고 이제 그 내선 번호 이 정도는 공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제 공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관리의 기한에 들어가서 공용 소식을 클릭하면 서식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서식을 선택하면 이제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럼 이제 결제 경로를 이제 지정하실 수가 있죠. 이제 결제의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기한자, 그러니까 제가 생산자가 되겠죠. 생산자가 기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검토자,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나 이제 중간 관리자가 되고, 그리고 최종 결제권자 보면은 뭐 교장 선생님 정도가 결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 및 협조자의 부재 시에는 설명란에 사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란에 부재의 사유를 적을 수 있고, 혹시나 부재했을 때 대결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사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결한 문서 중에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결제권자에게 사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 경로를 이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해당되는 그 결제자를 이제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그 결제 경로 지정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제목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제목 같은 경우는 그 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나타내는 문구를 써야 해요. 그래서 문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드러나는 그 내용을 구체적인 용어로 활용을 해서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위촉이면 위촉, 요청, 개체, 조사, 의뢰, 신청, 회신 등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너무 이게 제목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담고 싶어서 상세한 내용을 너무 담아서 요점 파악에 힘들지 않는지에 대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어려운 한자어나 그 이제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제 그렇게 고민하게 되면 사실 올바른 공문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문서는 일반 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문서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제권자에 우리가 결제를 받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 공문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결제권자가 봤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한눈에 요점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나 또는 이제 영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권자나 아니면 아예 그 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대체 뭐야 하고 이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이제 그 나와 있는 그 방법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성 그리고 용이성 성실하게 그렇게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문서는 구체적인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어떤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정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무엇을 살 건지에 대한 그 정확한 게 사유가 나와 있어야 하고요. 그 문서를 읽었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문장은 반드시 배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결론을 먼저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서는 성의 있고 진실하게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국존칙을 쓴다거나 이제 이러는 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실제 공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법적으로 뭐 어떻게 작성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있진 않아요. 그래서 2011년 11월 1일자로 개선된 공문서 작성법 예시를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고 콜론을 치시고는 한 칸 띄고 이제 2020년 12월 24일 이렇게 치셨을 때 연월일을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월, 일이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지막 1일에는 점 찍는 거를 이제 종종 이제 까먹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자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주고 와야 해요. 그리고 이제 첫째 항목부호는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째 항목 다음 항목부터는 바로 앞 항목의 위치로부터 두 타씩 이렇게 오른쪽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칸 띄시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본문이 지금 두 줄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줄부터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춰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목 부호와 항목 내용의 사이에는 이렇게 한 탈을 띄웁니다. 한 달을 띄워서 보기 좋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항목 번호를 보여드리려고 사실 지금 이제 번호를 붙인 건데, 같은 항목에서 나열할 내용이 한 개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생략이 되는 거예요. 항목 번호를 생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얘기하면 본문 다음 내용이 이어질 경우에 별도의 다음이나 아래 같은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문서는 24시각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30분이라고 하면 15시 30분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시 30분의 경우에도 15시 30분을 한글로 치는 것이 아니라 콜론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요 금액을 적을 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먼저 나오고 가로치시고 한글로 써주시는 거예요. 처음 첫째 항목 부호는 숫자, 그리고 그 다음은 가나다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이 각 숫자로 가로 형태, 그리고 한글, 그리고 이제 양가로 숫자, 양가로 가나다 순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항목 부호가 시작되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표 아래 부분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를 띄우고 그 표시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표의 중간에서 혹시나 기재사항이 끝났다 하면 그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에 이하 빈칸 표시를 해주시는 거고요. 본문의 마지막 글자에서 두타 띄우고 이렇게 끝 표시를 하면 이제 그 공문서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공문서는 반드시 끝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끝나면. 그런데 혹시 본문을 작성하다 보니 오른쪽 한계선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한 칸을 띄우고 그러니까 두타 띄운 다음에 끝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붙임파일 경우도 두타를 띄고 붙임 파일명을 기재하셔야 하고요. 붙임 파일명을 만드실 때는 파일명만 봐도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명칭 그리고 수량을 기재하신 다음에 이건 역시 두타를 띄우고 끝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